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이 발생한 삼성전자, 그리고 약 1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카드 연체율. 우리 경제와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어떤지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우리 증시 살펴보기 전에 미국 증시 내용 좀 짚어볼 텐데요. 미국 주가 그래프가 종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우리가 엔비디아 예. 하면서 테슬라 실현이 이렇게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뉴욕에서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인해서 온라인상에 굉장히 발칵 뒤집었던 게 테슬라가 신호등 빨간과 가장 기본적인 거를 예. 인지를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래나 저래나 엔비디아 이렇게 주가 상승과 함께 반대로 테슬라 실현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엔비디아 주가도 시청자분이 굉장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장중에는 제가 방송 원고를 만들 때 이렇게 한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는 막판에 이렇게 1% 가깝게 올랐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르면 테슬라가 떨어지는 실현이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다우존스 지수 장중 그래프를 좀 한번 일중 그래프를 볼게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예. 장중 내내 초반에 낙폭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주가가 낙폭이 국제 입찰이 부자라다 이런 것보다는 장 초반에 떨어졌거든요. 이건 유럽이 독일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 뭐 아시겠습니다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피벗이 유럽 ECB가 6월 달에 금리 인하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독일이 사실 유로랜드의 핵심국이거든요. 그렇죠. 또 유로랜드의 전체 CPI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독일의 이렇게 CPI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독일의 ECB의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카스칼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는 오늘 베이직 보고서 나왔습니다는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것과 함께 국채금리가 올라서 오늘 주가가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 장중 그래프를 그렇게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국채 읍찰이라든가 이런 게 인과관계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장 초반에 떨어졌던 모습이 그대로 유지하는 분위기거든요. 그걸 좀 시청자분이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두 가지가 있죠. 내일 미국의 1분기 잠정 성장률, 그다음에 30일에는 PCE, 예. 그리고 29일에는 미 재무 주간의 바이백이 재개되는 조금 이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2개월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되면 예. 이런 빅 이벤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 증시보다는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이 1조 원 정도 넘게 팔면서 예. 사실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1조 원 정도 넘게 팔면서 그렇죠. 사실 코스피가 47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한국의 국내 양대 현안이 어제 터졌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파업이 해서 시청자 여러분 이 소식은 잘 아시겠는데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거니까 외국인의 시각을 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긴급으로 이거 조사해서 그리고 카드 문제, 카드 대는 연체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2002년, 2003년 카드 대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대거 이탈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같이 외국인 시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에는 MSCI 지수 연례 평가가 되거든요. 공교롭게도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하다 보니까 MSCI 지수에 한국의 선진국 예비 명단 편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이 궁금증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데요. 환율 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1,350원 갈 때 한국은행이 이창용 총재께서는 1,400원이 1,350원 갈 때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일시적으로는 갔습니다. 근데 사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가 일시적이 아니라 예. 지금 다시 원달러 환율이 어제 1,369원 정도 마감했고 오늘 NDF 환율에서 1,370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의 내부 문제가 이러한 삼성전자 파업이라든가 내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니까 환율을 쉽게 1,300원, 1,400원 넘어갈 때 일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우리 내무 문제가 녹록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은 어떤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죠. 예. 그래서 한국의 경제의 위상과 관련돼 있는 이럴 거고 그동안 삼성전자는 무노조, 그 다음에 무파업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밸류, 기업 가치에서도 이 무노조, 무파업은 굉장히 큰 요소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다 가입한 건 아니고요. 한 2만 8천 명 넘게 가입했는데요. 이게 첫 파업이 됐습니다. 그 자체로 외국인들은 국제적으로 큰 이슈로 다루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NDVI 그 수주 이게 이제 불확실, 뭐 테스팅 불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는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잇따라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외국인들이 5월 24일 이후서부터 예. 여기 보시겠습니다는 비교적 큰 규모로 이게 이제 이 5월 24일이 엔비디아가 예. 실적 발표했던 시점이거든요. 또 공급망에서 테스팅이 좀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서부터 이렇게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인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파업에 대해서 외국인의 보는 시각은 좀 더 지켜보겠다. 근데 딱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노조 파업은 있을 수가 있다. 사용자와 노조가 있는데 어떻게 노조가 또 노조가 생길 수밖에 없고 노조 예. 파업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성만 지키면 크게 문제가 없다. 예. 근데 이 문제가 어제 우리나라의 뭐 한노총이라든가 하는 게 개입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개원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관되는 게 아니냐. 특히 정치적으로 연관되는지 아니냐.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개원하시는 정치인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파업과 함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카드 연체율이 3%대로 치솟았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의 시선이 좀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저는 한국은행이 어제 카드 연체를 발표한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저한테 전화해서 예. 카드 연체율이 왜 높으냐. 그래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통계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어제 한은이 발표한 카드 연체율이 3.4%로 굉장히 급등한 수치죠. 예.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일단 연체율의 절대 수준이 3%는 카드 대란이 있을 때 2003년, 2004년에 이제 카드 연체율이 한 3.4%, 3.8% 정도 후반대였는데요. 거의 그 수준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놀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카드 연체율의 증가 속도입니다. 예. 제고 속도가 1년 전에는 2%에서 지금 3%로 1년 만에 카드 연체율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2002년, 2003년에 카드 대란에 대한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를 인정을 감안해 볼 때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2002, 2004년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쉬울 수가 있는 게 사실 2002, 2003년 이때 달리 지금은 소외계층들의 연체율, 예. 그 다음에 서민들의 연체율, 소상공인의 연체율,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크로 사이드를 이렇게 본다면 정책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네 소외계층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구 피라미드랑 중산층은 밑으로 돼서 예. 바텀 오브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의 저소득층이 지금 두터운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층들이 연체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단계에서 좀 외국인들이 권유하는 사항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면 예. 1사분기에 성장률 1.3%, 미국식 방식으로는 4% 높게 나왔다. 수출이 좀 잘 된다. 여기서 이렇게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이 매크로 사이드의 경제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을 좀 소외계층이라든가 서민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좀 퍼져서 이들의 연체율을 좀 이분들의 연체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시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 않느냐. 현 정부 입장에선 중요한 정책 권고지 않느냐. 그래서 내수를 좀 빨리 활성화시켜서 예.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성장률이 높은 것도 좋지만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좀 퍼져야 된다. 그렇죠. 이걸 좀 외국인들이 권고 사항이고 카드 대란과 관련돼서 연체율 높고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정책 당국이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MSCI 연례 평가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면은 이번에도 편입이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오죠. 예.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MSCI 정례 평가가 예. 지금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이탈하니까 그 요인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가 있죠. 더더구나 올해 3월 달에 세계 채권 지수 WGBI에 우리가 사실 그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갔으니까 선진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불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번 연례 평가에서 MSCI 지수가 두 가지 사항을 크게 본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처럼 1월 달서부터 정부가 주도해서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문제. 어차피 포트폴리오 지수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어떻게 예. 평가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그 달러 결제를 연장시켰습니다. 맨날 지적하는 것이 달러 결제가 우리는 낮인데 저기는 밤이고 저기는 밤일 때 우리가 밤일 때 저기는 낮이니까 외화 거래 편리성이 글로벌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제한된 상태거든요. 이걸 예. 7월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시키겠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연례 평가에서 우리가 고대하는 MSCI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일단 밸류 평가는 한국경제TV가 아마 단독으로 4월 초에 ACGA 밸류업 평가에 대한 간접 평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밸류업은 효과를 봐서 계속해서 호주 다음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우리는 굉장히 정체돼 있다. 정체돼 있다. 물론 최종안 나오기 전이지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종안도 다시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달러 결제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7월 달서부터 연장되니까 이번에는 사실 체감적인 걸 중요하거든요. 예. 제도상 연것보다는 항상 중요한 게 외국인이 느끼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7월에 2시까지 연장되는 점은 이번에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SCI에 우리가 2014년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 탈락됐던 것이 다시 복귀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번에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업 밸류업 대책에 많은 보완점들이 들어갔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외국인의 관심사 이게 빠졌다는 게 참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모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 예. 밸류업 대책 이게 좀 잘좀 됐으면 지금 같은 이런 삼성전자 파업이라든가 카드 뭐 연체율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국내 증시 낙폭이 커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은 측면에서 모처럼 마련했는데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못 만든 게 지금 아쉬움을 남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거 외국인에 대해서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점을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4월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대책의 지속성 문제에서는 총선령이냐 차기 정부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문제 이게 외국인들인데요. 예. 그리고 기업 밸류업 대책에서는 단발성이냐 지속적 과제냐 하는 이 대안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굉장히 의심스럽게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밸류업 대책이니까 기업이 자율적 참여, 기업의 그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사회 현실에서는 외국인들도 한국의 국내 증시라든가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자율성에 맡기면 안 되거든요. 강제성을 띠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그 강제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최종안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했죠. 이게 외국인들이 퀘션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법 개정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누차히 외국인들이 관전 포인트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법 382조 3항에서 이사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문제. 어차피 주주 환원을 제고하고 주주의 권한을 증대하니까 이 문제가 이사회 권한 중에 회사를 위한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를 위한다, 오너를 위한다. 이렇게 하면 주주 환원을 제고 주주 가치 증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법 개정에 회사와 주주를 같이 넣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세 인하 문제, 또 경영권 방어 문제, 균형적 차원에서
이 예. 문제인데요. 오늘부터 국회가 개원됩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야당도 수권 이렇게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이것마저 안 되면 외국인 자금 대거 이탈해서 한국 정치 어렵습니다. 그러면 야당도 3년 후에 수권 정당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제가 정책 당국자가 이렇게 5월 당초 일정보다 좀 빨리 최종안이 발표했죠. 예. 근데 좀 외국인들이 시각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좀 더 좀 대책을 좀 내놔라. 근데 최종안이 발표됐는데 당신 무슨 소용이냐? 아이 최종안이 미흡 펀드에 무슨 최종안입니까?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개선 나가죠. 예. 목적이 뭡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밸류업이니까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최종안이 나왔다. 최종안이 얘기했던 정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최종안이 나오면 완벽하게 수준으로 오면 최종안이 나오면 오케이 박수를 치지만 예. 최종안이 어떻게 최종안이 됩니까? 내용을 하나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담지를 못했는데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목적이 밸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밸류업 목적이 달성해까지는 계속 수정해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책 당국의 자세죠. 최종안위를 붙이는 게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늘부터 개원되는 이렇게 여야 의원들도 상속세 인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밸류업 대책의 최종안이 정부 사이드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풀어갈 사항이다. 최종 여부가 풀어갈 사항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개원하는 그래서 희망에 찬 우리 국회 여야 국회의원 특히 야당 국회의원분들한테 이제는 꼭 좀 우리 국민들한테 시각을 좀 희망을 던져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최종안이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뭐 남아있는 숙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정책 당국자가 최종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하는 추세였었죠. 자, 그런데 이 외국인 자금 한국에서 빠져나가서 대만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사실 그 5월 24일서부터 외국 자본이 이제 그 전서부터는 좀 우리가 그때 유출입이 좀 잦아진다. 예. 그리고 규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 이게 워빙 마켓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선 그동안 유입됐던 것이 이탈세로 돌아드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동안 한국 증시에서 올해 1월 22일서부터 사실 그 5월 27일까지 이런 사태 터지기 전지 한국의 증시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본 20조 원 됩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시는 분은 17조 한 7천억 정도 되는데요. 우스리 빼고 반올림해서 20조 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수치가 틀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 자금이 대만으로 주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삼성전자 이탈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후 대구 이탈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인공지능 이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테스팅 실패 이런 정도 노조 파업과 함께 대만으로 되는데요.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만 문제죠. 사람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앙뜨레프린의 이런 그 대만계에서 미국에 정착된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죠. 이런 거에서 또 지금 대만 신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또 TSMC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반도체 지원에서 다시 한번 본토가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 있는 반도체 기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아서 강한 반도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 이탈 자금 또 한국 증시 이탈 자금들이 대부분 대만에서 주로 들어가고요. 일부 IMF에서 우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판 밸류업 대책이 굉장히 강제성을 띠고 있다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도 나왔고요. 자,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경우에 서든 스톱 이미 수차례 경고해 주셨죠. 뭐 싱크홀 푹 꺼짐 현상이나 이 서든 스톱 사태가 발생하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한국 투자가는 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 국내 증시에서는 윈블전 현상에서 지금 KB은행이라든가 했는데 그런 우리나라의 그
돈줄을 들고 가는 외국인 비중들이 대부분 60%가 넘었거든요. 이게 인플레 현상이다. 근데 그동안 버티고 있던 외국인 자본들이 빼지면 예. 삼성전자 같은 주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자금질에는 4대 은행, 5대 은행들의 굉장히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싱크홀, 블랙홀 문제 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외국 자본의 향방에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원달러 환율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원달러 환율과 악순환 고리가 이 외국인 자금 이탈세랑 함께 형성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외국인 자금이 어제 1조 이상 빠지니까 원달러 예. 환율이 어제 1,000원 이상 상승했죠. 그래서 1,369원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의 구조는 국내 증시가 외국인이 바치고 그것도 삼성전자 같은 대형 기업,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한국의 자금을 공급주를 갖고 있는 4대 은행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 이탈은 환율의 상승과 이렇게 악순환고리 이 가능성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예. 물론 이제 정책 당국자 입장도 생각할 대목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고려합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 된 것이 일시적 현상이다 해서 사실상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도 있긴 합니다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1,400원이 갔던 것이 일시적이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병이라든가 복합적인 성격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요인에 상당히 대비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신경질 이전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외국 자본의 그 대거 이탈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외환 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이렇게 외환위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는 그러나 준비는 해줘야죠. 환율이 급등락하면 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해외 비중들이 많은 상태에서 환율이 급등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걸 또 잡아주는 게 정책 당국자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대목에 대해서 그 설령객이 잘못된가 평가하더라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정책 당국은 겸허하게 수용해서 사실 기업과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정책 당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자본의 이탈과 환율의 급등 간의 비시어스 사이클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기 경보 체제를 좀 검토한다든가 한미 간의 통화 수합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해주시는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 당국에서 좀 꼭 좀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